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심리의 배쌤입니다. 오늘은 소년심판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제가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안 그래도 소년범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 사고치고 들어온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촉법소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냐? 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소년심판 꼭 보시기를 일단 바래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리즈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텐데, 소년의 범죄는 소년에게 그 원인이 100%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소년 범죄에 대해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소년범들을 보면요, 굉장히 소소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들어온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은 살인이나 혹은 사체유기, 학교폭력, 성범죄, 그리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판매 이런 거, 그리고 가출팸, 또 뭐가 있을까? 자주 많이 듣는 것들? 조건만남.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의 일부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여학생은 일단은 아빠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너무 많이 내. 뭐 그냥 혼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손찌검을 하고 막 그럽니다. 예를 들면 8시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8시 5분에 막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5분이 늦었다고 막 뺨을 맞고 막 맞느라고 학교를 못 가. 그럼 학교를 못 갔다고 또 혼을 나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는 뭘 하고 있냐? 거의 무관심해요. 그냥 일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문제는 뭐냐면 용돈을 주질 않아요. 전혀. 근데 얘가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버스비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학생인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니까 알바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가서 전단지나 아니면 배달 알바를 시켜달라고 혹은 서빙을 시켜달라고 가게를 찾아가요. 그러면 가게 주인은 위법이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와라. 그리고 뭐 필요한 서류 챙겨와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할 상황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몇몇 사장님이 이제 딱히 어겨서 받아준 건지 혹은 이제 나쁜 마음으로 받아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줘요. 근데 이 친구가 뭘로 들어왔냐면 자전거 절도로 들어왔는데, 자전거를 훔친 이유가 복잡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학교 끝나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가 4시에 맞췄다고 봅시다. 그럼 알바하는 데까지 4시 반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라면은 뛰어가면 돼. 근데 그날따라 뭐 어떤 애가 사고를 쳤는지 조회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버스가 막 와. 그래서 옆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겨우 버스를 잡아 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버려졌겠지.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일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드는 물음표는 그거예요. 늦으면 안 되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버스를 타야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불법 아르바이트라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잘린대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늦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친구는 초범이었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게 100% 그 학생의 비윤리적인 사고 때문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확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용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맨날 얻어 터지고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재범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 아쉬운 게 재범률이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재범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더 강력한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은 변하지 않죠. 근데 그 가정이 계속 얘를 궁지로 내몰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이 친구가 이 부모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제가 아동학대로 이 부모님을 신고를 하고, 그리고 아보전이나 관련한 기관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부모와 분리가 한 짧은 기간 동안 되거나, 혹은 이 부모에게 어떤 교육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때리는 문제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히 돈만 안 준다면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거를 학대로 규정을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 학대가 맞습니다. 왜냐면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렸고 방임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론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괴리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친구는 아주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사고였지만, 이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맞기 싫어서 집을 나오고 가출팸에 들어가고, 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뛰어들고, 그리고 아예 집을 나와서 살기 때문에 가출팸, 자기를 좀 보호해줄 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잘 그려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한 학생이 예를 들면, 이 여자애가 계속 집을 나가고 막 성매매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루는 막 얻어 터진 채로 들어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자기가 계단에서 굴렀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계단에서 굴은 흔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정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빠였어요. 아빠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얘가 말을 못해. 왜냐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병원에 걔를 돌봐주는 사람이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가 그 모든 폭력을 보고 묵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애한테 아빠를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자기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맞고 정말 갈비뼈가 막 계속 부러지고 이러면서도 아빠를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드라마 같다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아이들, 심지어 자기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가정폭력으로 나는 인지를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아이는 계속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의 범죄의 경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재비행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걔네를 처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소년법은 더 완화시켜야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 어려운 게 진짜 악질적인 놈들이 있어. 소년심판에서 마지막에 나온 가해자를 보면요, 진짜 악질. 너무 악질이에요. 성폭행하고 비디오 찍고 팔아먹고 그걸로 돈 엄청 벌어먹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발을 모으고
조건 사기도 치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애들 보면요, 저도 인류애가 사라집니다. 뭐 이런 애까지 제가 변호를 하겠어요? 아니죠. 이런 애들은요,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범죄 저지르지 못하게 아무튼 못 움직이게 해야 돼. 못 움직이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가해자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저랑 만나러 왔는데도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걸려있는 범죄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뭘로 자기가 왔는지 몰라.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겪어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 범죄가 다 저렇게 악질적이고 진짜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범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소년심판을 보면서 제가 이 관련한 일을 하시는 다른 전문가 분들하고도 간단하게 수다를 떨기는 했는데 둘 다예요. 안타까움 플러스 정말 절레절레. 얘네는 진짜 글러먹었다. 이런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양가 감정이 듭니다. 다행히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빼고 그 이상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인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죠. 근데 만 14세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소년법을 철폐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좀 예외적인 조항이나 사항이 필요하진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촉법 소년으로 받는 그런 부당한 이득이랄까요? 보호받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박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저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강하게 처벌을 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20년을 살고 나와도 뭐 30 몇 살? 40 몇 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면 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 이야기하는 게 이거긴 하지만 저는 처음 그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약한 처벌을 내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뭐 가출팸, 뭐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주 조금한 것들이 아주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저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책만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마쳐봅니다. 여러분들 소년심판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혜수 배우님의 팬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